2023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 탑5에는 5위 버거킹, 4위 서브웨이, 3위 KFC, 2위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총 4275개의 매장과 2022년 기준 232억 달러의 수익을 달성 중인 1위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세권, 스세권이라는 말로 상징될 만큼 맥도날드는 한국에서도 영향력이 크고 정말 친숙한 브랜드이죠. 맥도날드는 2023년 현재 미국에 13,514개의 가장 많은 매장이 있고 중국 3,500개, 일본 2,900개, 프랑스 1,500개, 독일 1,438개 순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맥도날드 매장이 있습니다. 반면 맥도날드 매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등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 시리아, 이란과 같은 중동 국가들, 네팔, 부탄, 미얀마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맥도날드가 아직 문을 열지 못했고,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기로 원래 매장이 있었지만 철수해야 했던 러시아나 벨라루스 등의 동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이 없는 나라들은 보통은 이렇게 정치가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빈약한 나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 중에서 심지어 1인당 GDP 순위가 전 세계 최상위권에 몰려있는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맥도날드 매장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남한의 영토와 가장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2022년 기준 38만 7,800명으로 정말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경제 규모는 훨씬 작지만 알고 보면 부유하고 삶의 질이 매우 높은 아이슬란드는 사실 1993년 9월 9일 맥도날드가 문을 연 67번째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총리였던 다비드 오드손이 방문해 직접 빅맥을 먹었을 정도로 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2009년 10월 31일을 끝으로 맥도날드는 아이슬란드에서 종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에 선정될 만큼 부유한 선진국인 아이슬란드, 또 젊은이들이 패스트푸드에만 한 달에 우리 돈 25만 원을 쓴다는 아이슬란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흔한 맥도날드가 전부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북유럽 북서쪽의 끝이자 북반구에서 위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20세기 초반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노동력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했었죠. 그러한 경제구조에서 성장을 이끈 것은 어업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내륙 지역은 무자비할 정도로 척박했고 초기 정착민에게 해산물은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육지와 달리 바다에는 산물이 풍부해 어업으로 대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죠.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과 도시는 해안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해산물은 아이슬란드 GDP의 30%가 넘는 수출 중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무려 70%가 넘었습니다. 풍부한 해산물을 바탕으로 한 무역으로 아이슬란드는 7, 80년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GDP는 유럽의 선진국들을 이미 추월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엔 커다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세계 어획량 규모와 해산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외부의 충격을 받을 때마다 변덕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로 물가였습니다. 아이슬란드 경제 변천사에서 물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불안한 물가에 대응하는 과정이 항상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 80년대 들어 아이슬란드의 물가 상승률은 아주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90년대에 이르러서야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위스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는 이러한 아이슬란드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외부 충격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7, 80년대 두 번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촉발된 오일 쇼크로 안 그래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치솟은 원자재 가격은 소비자 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이유인데 그것은 놀랍게도 청어가 사라진 사건 때문입니다. 대체 인플레이션과 이 물고기 청어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다의 은이라 불리며 역사적으로도 유럽 국가들의 패권을 좌지우지했었던 청어는 60년대 말까지 아이슬란드 수출에서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할 만큼 아이슬란드 수산업의 주요 자원이었습니다.
이 시기 아이슬란드의 시글리피에르디르라는 도시는 세계의 청어 수도라고 불리며 청어 수확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수중 음파 탐지기, 양망기와 같은 수산 기술의 발전으로 어획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게 된 덕분이었죠. 청어는 아이슬란드가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급격하게 변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 청어 어획량은 킬러 스파이크라고 부를 만큼 이상할 정도의 급격한 감소를 겪게 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린 청어의 엄청난 남획으로 청어의 산란량은 1950년대 1,400만 톤에서 1972년에 이르면 2,000톤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청어의 서식지가 아이슬란드 해안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기엔 기술의 발달 말고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1970년대 북반구의 바다의 수온을 갑자기 떨어뜨린 대염분 이변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기후변화에 의해 북극해의 담수가 북대서양 북쪽에 유입되면서 수온과 바다의 염도가 함께 떨어져 바다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과 이들을 먹고 사는 요각동물이 줄어들면서 요각동물을 먹고 사는 청어는 결국 그들의 식량원이 소실되었고 아이슬란드 해안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청어가 사라진 일은 아이슬란드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 청어잡이의 수도라 불리며 엄청난 돈을 긁어모았던 시글리피에르디르는 실업과 파산이 늘어났고 마을의 인구수는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수많은 마을들이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어야 했죠. 마늘떼는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둥이자 어찌 보면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던 청어잡이의 몰락은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수입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슬란드 화폐인 크로나화에 비해 외화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크로나화의 가치는 하락했고 수입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크로나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아이슬란드처럼 작은 경제 규모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클 수밖에 없어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국내의 물가는 급격히 오르게 되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오일 쇼크로 인한 유가의 급상승은 불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또 아이슬란드 정부는 세계대전 이후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크로나 화폐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해왔고 이 역시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완전 고용 정책과 함께 임금이 줄곧 생산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오르는 아이슬란드 특유의 구조에서 청어잡이의 몰락은 아이슬란드 경제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구조의 광범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결국 불안한 수출 구조와 수출과 수입 사이의 적자, 즉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어업 한 가지에만 치중되어 있었던 수출 구조에서 알루미늄 재련업에 대한 투자를 높여 알루미늄 수출의 비중을 점차 넓혀갔습니다. 여기서 아이슬란드가 시도했던 또 다른 도전은 바로 금융업이었습니다. 물가를 상승시키는 이 경상수지 적자는 쉽게 말해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나가는 돈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 팔아서 들어오는 돈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기업들은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등 외국 자본을 유입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아이슬란드의 다비드 오드손 내각은 1994년 EEA에 가입하며 당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규제를 풀고 세계 경제에 편입하는 선택을 합니다. 경제 구조를 개편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자본 거래를 자유화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죠. 아이슬란드는 시장 친화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1997년 GDP 대비 4%에 불과했던 금융산업은 2007년 14%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런 금융업 덕택에 아이슬란드는 2000년대 유럽의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인당 GDP가 6만 9천 달러를 넘어서 세계 3위에 올랐고 2007년 유엔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살고 싶은 국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아이슬란드의 비정상적으로 빠른 성장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행이 아이슬란드 GDP의 96%나 차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높게 설정한 이자율은 투기자본들이 일본과 같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아이슬란드 고금리에 투자할 기회를 활짝 열어줬습니다. 외화가 아이슬란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큰 은행들과 크로나 화폐는 승승장구했죠.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의 자산은 1,400억 달러까지 올라 아이슬란드 GDP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기업과 사람들에게 외화를 마구 빌려줬고 이들은 이 넘쳐나는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점차 무절제에 도취되기 시작했죠. 영국의 데버넴스 백화점, 햄리스, 덴마크의 마가신 백화점 로얄 유니브루 등의 유럽 기업들, 심지어는 영국 축구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까지 사들였고 사람들은 일본 엔화로 대출을 받거나 스위스 프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용 제트기를 택시처럼 부르는가 하면 가장 큰 은행인 카우프팅의 런던 지점 최고 책임자는 덴마크 역사박물관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단기 빚을 지면서 만들어진 이 거대한 거품은 곧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화들짝 놀란 전세계 투자자들의 급격한 차입 축소 및 대출 회수, 즉 디레버리징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서 아이슬란드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크로나화의 가치는 고꾸라졌고 환율이 급등함과 동시에 물가 역시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제조업이나 다른 분야의 개선을 통한 수출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빚을 질 수 있어 늘어난 구매력 때문에 수입만 더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는 극심해져 있었고 외국 자본의 높은 의존을 한 탓에 대외 채무는 2008년 GDP 대비 무려 7.3배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된 아이슬란드 사회는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은 담보로 잡힌 집과 자동차 가격보다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30%가 날아갔습니다. 많은 아이슬란드인들이 당시 즐겨 탔던 수입차는 레인지로버였는데 부채에 허덕이는 이 레인지로버를 불태워 보험 사기를 감행하는 일들이 수많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3대 은행 중 하나였던 카우프팅 은행의 전 CEO인 시기리드 손의 집에 빨간 페인트를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죠. 맥도날드 역시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픈 당시 대부분의 재료를 아이슬란드 현지에서 직접 공급받던 맥도날드는 젊은이들의 잦은 외식 습관과 맞물려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육류 공급이 부족해 독일로 수입처를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크로나화 가치의 급락으로 수입품의 물가가 급등하자 900g의 양파를 몰트 위스키 한 병과 맞먹는 가격에 들여와야 했죠. 빅맥의 가격은 20%나 높아져 그 당시 빅맥 하나에 우리 돈 8,400원까지 가격이 치솟았고 7,600원가량의 높은 가격이었던 스위스와 노르웨이를 추월해 세계에서 빅맥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내에서 재료를 공급받던 여타 로컬 프랜차이즈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된 맥도날드의 파트너사 리스트는 결국 맥도날드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폐업 하루 전에 팔린 마지막 빅맥은 남아이슬란드의 스노트라 하우스라는 호텔에 기증되어 그 쓸쓸한 역사의 현장을 간직하게 되었죠. 맥도날드는 지금까지도 아이슬란드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어잡이의 몰락 이후 고질적인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편을 모색했던 아이슬란드는 금융업을 키워 잠깐 동안 엄청난 번영을 누렸지만 제조업 같은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이 과도해진 은행들의 탐욕,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의 신호를 무시한 채 상황을 악화시킨 정치계의 무능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기업가 상당수와 같은 대학 선후배로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고 언론계 역시 신자유주의 계열 언론 외에 다른 비판 담론은 철저히 차단되어 TV 방송국, 라디오, 신문사 모두 우파 집권당이었던 독립당과 긴밀하게 연계된 사람들에게 장악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큰 언론사인 모르긴 블라디드의 에디터는 은행을 민영화했던 장본인인 전 총리 다비드 오드손이 맡고 있고 가장 큰 언론사 중 하나였던 프레타 블라디드의 소유주는 3대 은행인 아이슬란드 방키의 CEO로도 활동했었죠. 모두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어떤 언론도 금융 분야와 당시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해외 언론과 기관에서도 금융위기의 몇 년 전부터 경고의 목소리를 냈지만 모두 묵살되었고
아이슬란드의 금융 폭주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다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슬란드의 금융 붕괴는 정치인, 규제기관, 재계, 언론의 족벌주의, 파벌주의가 만들어낸 상처인지도 모릅니다. 무능한 정치와 특정 계층이 파벌을 이룰 때, 그리고 언론이 여기에 침묵할 때, 청어가 잡히지 않는 것보다, 맥도날드가 문을 닫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Munum við standa storminn af okkur. Guð blessi Ísland.